파킨슨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는 환자가 아닙니다. 진료실에 들어서기 전에 자기 몸 상태를 잘 정리해서 오는 환자입니다. 파킨슨병은 검사 한 번으로 딱 진단이 내려지는 병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의 표정, 걸음걸이, 손떨림, 목소리 크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분이나 수면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료 시간이 짧을수록 환자가 미리 준비해온 정보에 가치가 올라갑니다.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실천하시면 진료의 질이 확 달라지고 약 조절도 훨씬 정확해지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 일지를 써오세요. 파킨슨병은 하루 중에도 상태가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몸이 뻣뻣하다가 약을 먹으면 풀리고 오후가 되면 다시 굳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아침엔 괜찮다가 저녁에 떨림이 심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을 의사에게 말로만 설명하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를 2시간 단위로 나눠서 그 시간대에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적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났을 때 왼쪽 다리가 뻣뻣해서 화장실까지 걸어가기 힘들었다. 7시에 약을 먹었더니 8시쯤 몸이 풀렸다. 11시쯤 다시 손떨림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수첩에 시간과 증상 2가지만 짧게 메모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특히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약효가 켜지는 시점과 꺼지는 시점입니다. 전문 용어로 온타임과 오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약이 잘 듣고 있는 시간과 약효가 떨어져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시간을 구분해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있으면 의사는 약의 종류나 용량, 복용 간격을 훨씬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가 없으면 의사도 감으로 약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시행착오가 길어집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촬영해 오세요. 파킨슨병의 가장 답답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손이 심하게 떨리고 걸음이 어색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긴장 때문인지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도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증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도 환자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가져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떨림을 찍을 때는 손을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촬영합니다. 이때 떨림이 어느 쪽 손인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가 잘 보이도록 15초에서 30초 정도 찍으면 됩니다. 걸음걸이를 찍을 때는 보호자가 옆에서 전신이 나오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팔이 안 흔들리는지, 발을 끌고 있는지, 방향을 바꿀 때 몸이 경직되는지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담기면 의사가 진료실에서 직접 관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운동증이 있는 경우에도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먹은 뒤 한두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저절로 흔들리거나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디스키네시아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약 용량이 과한 것인지 아니면 약효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따라 대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의사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기록해 오세요. 파킨슨병 약물, 특히 레보도파는 복용 시간이 치료 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7시에 먹어야 할 약을 어떤 날은 6시에, 어떤 날은 9시에 먹으면 하루 중 약효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사들은 환자에게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료 올 때 최근 일주일간 실제로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적어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약효가 떨어졌다고 호소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복용 시간이 불규칙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 자체를 바꾸거나
용량을 올리기 전에 먼저 복용 시간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와 약의 관계입니다. 레보도파는 단백질과 함께 흡수 경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은 직후에 약을 복용하면 약이 뇌까지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약을 먹거나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위장이 약한 분은 소량의 탄수화물, 예를 들어 퀘커 한두 개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까지 메모해 오시면 의사가 약효 변동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운동 증상도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손떨림이나 걸음걸이 같은 운동 증상만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 외에도 수면장애, 변비, 우울감, 불안, 냄새를 잘못 맡는 증상, 어지러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증상 등 매우 다양한 비운동 증상을 동반합니다. 실제로 환자 삶의 질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것은 떨림보다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비운동 증상도 약물이나 생활교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의사도 모릅니다.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 의사가 일일이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어떤지, 변비는 있는지,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는지,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지는 않는지, 이런 항목들을 미리 점검하고 적어 오시면 의사가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렘수면 행동장애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다가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증상인데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파킨슨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다섯 번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가져오세요. 파킨슨병 약만 드시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등을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과에서 처방받은 약 중에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보솔피라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입니다. 이 약은 소화가 안 될 때 흔히 처방되지만 도파민을 차단하는 작용이 있어서 파킨슨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입니다. 또한 일부 어지러움 약이나 구토 방지약 중에도 도파민 차단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까지 모두 가져와 달라고 당부합니다. 약 봉투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 약국에서 출력해주는 복약 안내서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약 봉투를 사진 찍어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줄이지 마세요. 파킨슨병 약을 드시다 보면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러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약은 갑자기 중단하면 악성 증후군이라고 해서 고열, 근육강직, 의식저하 같은 위험한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반드시 의사에게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분들은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근거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약과 함께 드시거나 해외에서 승인된 신약을 구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역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진료 때 와서야 한 달 전부터 약을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전화 상담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매일 운동하세요. 이것은 의사들이 약 처방만큼 강조하는 사안입니다. 파킨슨병에서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서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대한 파킨슨 병학회에서는 주 2.5시간 이상, 즉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운동은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과 스쿼트,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밴드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균형 운동도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들기, 태극권 같은 동작들이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일지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몇 분 했는지, 운동 후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히 적어두면 진료 때 의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의사도 환자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약 조절이나 재활 프로그램을 추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환자와 하지 않는 환자의 5년 후 상태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의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오는 환자를 보면 진심으로 기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8번째,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파킨슨병 환자의 낙상은 단순히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파킨슨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고, 한번 넘어진 후 걷기가 두려워져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의사들은 넘어진 횟수,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는지, 앞으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 어지러워서 넘어졌는지, 발이 안 떨어져서 넘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정보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보행 보조기를 처방할 수도 있고, 약물 조절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진 것이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9번째,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의사들은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집에 문턱이 많은지, 화장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밤에 조명이 충분한지, 침대 높이가 적당한지, 이런 정보가 재활과 낙상 예방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에 집 안 환경을 바꾸셨다면, 예를 들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네트를 깔았다거나 현관 문턱을 없앴다거나 그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의사가 환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고무되어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파킨슨병은 환자 혼자만의 질환이 아닙니다. 보호자는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을 관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표정이 점점 없어지는 것, 한쪽 팔을 덜 흔드는 것, 이런 것들은 환자 본인보다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지 기능의 변화, 예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호자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보호자가 관찰한 내용을 메모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11번째,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파킨슨병 환자의 약 40%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에 걸려서 슬픈 것이 아니라 도파민 부족이 기분 조절 회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뇌의 증상입니다. 우울감, 무기력감, 삶에 대한 흥미 상실,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울증은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도 악화시키고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약물이나 상담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니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진료실에서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익혀두세요. 현실적으로 한 환자에게 주어지는 진료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미리 할 말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메모지를 3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칸에는 지난 진료 이후 가장 불편했던 증상 한두 가지를 적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약 복용 후 달라진 점이나 부작용을 적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의사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적습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정리해 오셔도 진료의 효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가장 불편한 증상을 마지막에 꺼내시는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선생님, 지난번 이후로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핵심부터 말씀하시면 의사도 거기에 집중해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13번째, 다른 병원이나 다른 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가져오세요. 파킨슨 환자분들 중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등 여러 과를 다니시는 분이 많습니다. 각 과에서 받은 혈액검사, 영상검사, 소견서 등을 신경과 치료 때 함께 가져오시면 의사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뇌 MRI나 도파민 운반체 PET 결과를 다른 병원에서 찍은 경우 CD로 가져오시면 비교 판독이 가능합니다. 14번째, 식사 습관을 점검해 주세요. 앞서 단백질과 약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 습관 전반이 파킨슨병 관리에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식단은 지중해식에 가깝습니다.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육류는 줄이는 것입니다. 변비가 심한 분은 하루에 25g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식사 일지까지 쓰시는 분은 드물지만 최소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단백질은 어느 끼에 많이 먹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진료 때 유용합니다. 15번째, 수면 패턴을 관찰해 주세요. 파킨슨 환자의 수면 문제는 매우 흔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낮에 과도하게 졸리거나 꿈꾸면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것 모두 신경과 의사에게 알려야 할 정보입니다. 잠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 중간에 깬 횟수, 낮잠 여부를 일주일간 기록해 오시면 수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이나 렘 수면 행동장애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6번째,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주치의를 믿어주세요. 파킨슨병은 완치가 아니라 장기 관리가 목표인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약만 먹어도 증상이 잘 조절되는 허니문 기간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짧아지거나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불안해서 병원을 자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은 이것을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환자를 오랜 기간 보면서 약의 반응, 부작용 패턴, 생활 상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병원에 갈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고 의사도 환자를 새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컨드 오피니언은 필요할 때 받으시되 주치의와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17번째, 아침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많은 신경과 의사들이 진료 끝에 환자에게 꼭 당부하는 생활 처방입니다. 아침 햇볕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며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창가에 앉아 있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보다 더 강력한 생활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18번째, 뇌신부 자극술이나 다른 시술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공포를 갖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환우 모임에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시게 되는데 뇌신부 자극술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 반응은 있으나 약효 변동이 심한 경우, 떨림이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전문의가 판단해서 적합한 환자에게만 시행됩니다. 수술을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기대도, 수술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공포도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주치의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의사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면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파킨슨 환자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증상 일지를 써서 약효의 켜짐과 꺼짐을 기록해 오는 것. 둘째, 증상이 나타날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오는 것. 셋째, 약 복용 시간을 지키고 기록하는 것.
넷째, 비운동 증상도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 다섯째,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가져오는 것. 여섯째,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않는 것. 일곱째, 매일 운동하고 기록하는 것. 여덟째, 넘어진 경험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 아홉째, 보호자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것. 열째, 주치의를 믿고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것. 이 10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가 됩니다. 좋아하는 환자라는 것은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환자가 아니라 함께 치료를 만들어가는 환자입니다. 파킨슨병은 의사 혼자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환자 혼자 견디는 병도 아닙니다.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가 한 팀이 되어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파킨슨병과 가장 잘 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수첩 하나를 꺼내서 내일 아침부터 약 먹은 시간, 몸 상태, 운동 여부, 이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